안녕하세요. 5회 찾아뵙는 12시, 지금 시간이 9분을 향하고 있네요. 10분을, 저희 시계로는 9분입니다. 그러면은 박경리 말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여해온 책이라서 이번 주 안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제가 다 또 재밌는 책이 어떤 책일까, 너무도 책들이 많아서 진짜 고르기가 힘들어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정말 시간도 한계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책도 있지만은 들어서 좋아해야 될 책들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냥 인기 있는 책들도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들어서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책을 읽어 가겠습니다. 인생은 보석의 빛이 결코 아니요 뿌옇게 타오르는 모깃불, 목화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중약, 무슨 놈이 밤도깨비 같은 짓이었나? 허허하고 웃는다. 밤도깨비 아버지. 토지에 등장하는 비운의 인물 김환, 구천이 마음 한 자락입니다. 그는 동학군 장수 김계주가 최찬반댁의 종부 윤씨 부인을 강제로 범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비가 죽은 후 그는 최찬반댁에 찾아가 하인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부 형제인 최치수의 부인 별당아씨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처참한 인연. 세월이 흘러 윤씨 부인도 최치수도 별당아씨도 모두 죽고 기만이 복잡한 신사가 가라앉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남몰래 평사리에 그가 나타납니다. 윤씨 부인이 제삿날 생모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적막한 어둠과 마음끝을 간지러주는 갈대같은 외로움이 스며든다. 마을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깃불 연기 속에 뿌옇게 비치는 불빛도 볼 수 있다. 차가운 빙하 같았던 생애. 먼 곳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던 사람들. 인생은 보석의 빛이 결코 아니요 뿌옇게 타오르는 모깃불, 목화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자취를 순전히 역행이었다는 생각도 한다. 무슨 놈이 밤도깨비 같은 짓이었나? 허허 하고 웃는다. 생모 무덤에서 자라한 것이 있었고 자신이 인생 전부가 허허 허허 하고 계속 웃는다. 허허허허. 출생 이야기 자기 책임이 아니라지만 굳이 생모의 집으로 가서 자신을 감추고 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지만 형수뻘인 별당아씨와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말만 따나 평범한 이들은 상상도 어려운 역행을 거듭 저지른 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김화는 그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모의 무덤을 찾아와 인생은 보석의 빛이 결코 아니요 뿌옇게 타오르는 모깃불이요 목화씨 같은 거랍니다. 사는데 정답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 누구든 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한평생 질주하듯 살아간 사람이 제 스스로를 밤도깨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밤도깨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엉뚱한 짓을 일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어릴 때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김환처럼 꼬여버린 인연이나 삶의 역행은 없었지만 제 아버지야말로 진짜 밤도깨비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따금 밤중에 잠을 깨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방 한쪽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을 부비며 비쩍비쩍 이불 밖으로 나와보면 어머니는 속옷바람으로 서 있는 아버지 허리에 스타킹을 둘러주고 있었습니다. 예, 여자들이 신는 그 스타킹 말입니다. 저는 잠도 덜 깬 채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울 가? 그래 왜 왔겠노? 응, 물 마실라고. 아버지 과자 그래 아버지가 사올게 후딱 자그라. 그런 밤 풍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훗날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옷장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 새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한 달에 2번은 서울 도매상으로 갔습니다.
밤차를 타고 통행금지가 해결될 쯤에야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전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답니다. 지방 장사꾼들이 단골로 드나드는 청계천 식당들은 의뢰 가게 뒷방에 허름한 담요를 챙겨두고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대여섯 명씩 우르르 들어가 밤새 기찻간에서 고부라졌던 몸을 펴고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나오면 부옇게 동이 터오는 아침 6시. 식당에서 차려주는 콩비지나 시래기국을 훌훌 들이키고 평화시장부터 남대문 시장까지 다니며 물건을 사들이고 나서는 오후 늦음하게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하루 일정이었다는군요. 요즘에야 제 고향인 안동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충분하고 심지어 개통된 고속철도는 1시간 반 만에 주파할 거라 합니다만 1970년대만 해도 한나절은 좋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서울 도매상 출입은 1박 2일 정도가 필요한 일정이었고 아버지는 하룻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밤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하고 밤기차를 타면 이내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새 물건으로 값으로 챙긴 동문치를 간수하는 게 큰 일이었다는군요. 가방 밑바닥에 감춰놔도 품속에 숨겨놔도 소매치기들은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았답니다. 가방 모서리를 옷주머니를 면도날로 슥 그어서 날쌔게 돈을 빼갔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의뢰 전대를 치고 차고 다니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는군요. 제가 장기를 본 스타킹이 바로 그 전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스타킹을 두어 컬러 겹쳐서 그 안에 지폐를 길게 펴놓고 아버지 허리에 둘러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지춤을 치켜 올려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윗도리로 푹 덮는 거였습니다. 덜렁거리는 알전구에 머리가 닿을 듯 우뚝 있던 소굿바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 허리에 누스름한 스타킹을 칭칭 휘감고 있던 엄마. 그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야말로 밤도깨비이다 싶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아버지 나이는 많아야 3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소백산 아래 강강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철들 무렵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을 동화타시피 했습니다. 한때는 서울로 올라가 학생으로 공부도 했지만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 근처로 왔습니다. 호목점 점원부터 온갖 일을 하며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 사는 동안 제 아버지는 어느새 밤도깨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때 아버지는 그랬답니다.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새벽마다 쌀이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어놓고 낙동강변 누각으로 올라갔었답니다. 강 건너 시가지를 향해 크게 손가락을 휘저으며 호기롭게 외쳤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가 돈 벌어서 다 살 거다. 아버지 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아버지는 꿈에나 나올 법한 밤도깨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뿐 아니라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도깨비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밤도깨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이었을 겁니다. 밤도깨비였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 인생의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밤도깨비처럼 살았다는 기만이 그랬습니다. 인생은 보석의 빛이 결코 아니요 뿌옇게 타오르는 고깃불이요 목화시 같은 거라 했습니다. 원석을 캐내 연마장 결정체 보석을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그저 뿌옇게 타오르며 사라지는 연기, 눈송이 같은 목화섬에 가려진 검고 작은 씨앗 한 톨 같은 찰나를 마주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찰나의 연기 아래서 단잠을 자며 자식들은 자라났고 목화씨를 한 톨 한 톨 먹고 입으며 커갔습니다. 전구 불빛 아래서 여자 스타킹 허리에 휘감던 밤도깨비는 아버지 인생이자 저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가 휘두러지던 그 밤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허우롭게 웃는 기만을 만난다면 나지막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밤도깨비 있다고 말입니다. 희미하고도 이러한 기척을 소중히 지켜온 수많은 밤도깨비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이어가면은 뭐니 해도 배고픈 정 아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인디. 엄마의 밥. 간도에서 용의를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는 주갑이 말입니다. 그는 며칠간 쫄쫄 굶다가 용의를 만났더랬습니다. 담배 한 대만 얻자는 말에 용의는 담배 쌈지와 먹다 남은 점심꾸러미를 풀어놓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나그네 얼굴에는 허기진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호의에 주갑은 화들짝 놀라면서 반색했습니다. 그럼은 한 개만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눈앞에 놓인 주먹밥을 꿀떡꿀떡 몰아넣기 바빴습니다. 애초 한 개만 먹겠다는 말과는 달리 남아있던 주먹밥을 모조리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연신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주갑은 용의를 따라 용정으로 왔으며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본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정 아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인디 혀서 나도 네 아버지를 믿고 정이 들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부모 자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줄임배 채우는 거로 시작된다 그거요. 저기 보더라고. 저기 물새도 모이 찾아서 저 새끼 먼저 먹이는 거 어디 사람뿐이 간디? 그렇죠. 세상이 밥 먹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밥을 내게 처음으로 먹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철없는 자식들은 종종 밥을 무기로 세웁니다. 쉬라도 하는 양 나 밥 안 먹어 큰소리 치면서 말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는데 왜 엄마가 그걸 걱정해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은 엄포입니다만 어릴 때 저도 종종 그랬습니다. 그런 철없는 자식 앞에서 제 어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전전긍긍합니다. 실로 부모라는 존재는 주갑이 말처럼 줄임배 채우는 사람인가 봅니다. 부모는 언제 어디서건 자식 밥이 가장 먼저인가 봅니다. 밥과 부모의 이런 천연성은 다른 작가의 소설에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공정이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은 부부의 이혼과 재혼이 거듭되고 그 때문에 부모가 다른 형제들이 얽히고 주위 사람들이 관계가 설키는 복잡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화자이자 주인공 격인 인형은 아주 예민하고도 까칠한 사춘기 소녀입니다. 전학간 날 천달 위령은 성이 각각 다른 세 동생이 있다는 사연을 목소리를 더욱 밝게 내면서 셀카를 찍을 때마다 연습했던 대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제일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혹 자신이 가정사를 아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선제 공격이라도 하듯 자기소개를 한 것이죠. 하지만 당돌해 보이는 이런 윤형도 엄마 앞에서는 평범하다 못해 진부한 클리셰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신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혹은 상황 전환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엄마의 가장 약한 고리밥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날 야단치다가도 내가 약간 힘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나 근데 나 배고파 하면 그걸로 만사는 스톱이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엄마 밥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말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엄마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공부 잘하던 오빠는 반장을 도맡았고 그 시절 반장은 학교 소풍이나 체육대회 때면 의뢰 담임 선생님 도시락을 싸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가게 일로 늘 바빴습니다.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쯤이 돼서야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는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날도 오해도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더구나 할아버지가 계신 큰 집이라 집안 대소사나 제사도 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장사하랴 집안일 하랴 늘 바빴습니다. 그 분주한 일상에도 소풍날이 가까워지면 엄마는 김치부터 새로 담갔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부터 채반 그득히 온갖 전을 부쳤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는 제삿날이나 소풍날이 똑같이 대단한 풍경으로 떠오릅니다. 엄마는 밥으로 자식을 챙겼고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드는 방법도 밥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대학생이 되자 그런 엄마의 밥이 서울까지 따라왔습니다. 김치나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밑반찬은 물론 두부조림이나 구운, 김, 명태조림, 나물무침, 심지어는 미역국, 육개장, 곰탕도 꽝꽝 얼려져 서울로 따라왔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이 가게는 여전히 바빴지만 엄마는 한 달에 2번은 감청생 반찬 가방을 묵직하게 챙겨 안동역과 청량리역을 오갔습니다. 아주 드물게 엄마가 서울 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비상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수송작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 버스나 기차에 일정 금액을 내면 수화물을 운반해 줍니다. 하지만 제 엄마를 비롯한 고향의 엄마들은 그 돈이 아깝다며 편법을 썼습니다. 안동에서 청양까지 가는 기차에 몰래 짐을 실어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웅하는 척 기차역으로 나가 차내 선반에 음식 물꾸러미를 올려두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락합니다. 마중 나오는 척 청량역으로 와서 몇 번 자리 위 선반에서 짐을 찾아가라고. 저는 꽤나 투덜거렸습니다. 안 먹고 말지 무슨 간첩 접선하냐고 엄마를 몰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 짜중에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세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저 감정색 반찬 가방이 서울로 전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심지어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감청색 반찬 가방은 엄마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을 만나러 서울에 올 때는 물론이거니와 결혼식 하객으로 오는 모든 친정 병문안을 엄마가 오는 길에는 항상 감청색 반찬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근 30여 년을 엄마는 그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그 가방을 어디서 샀대? 무슨 가방이 손잡이도 안 떨어지고 구멍도 안 난대?
엄마는 씩 웃으며 어디 몇 번 내가 꼬매기도 하고 그랬제. 그래도 참 질기는 질기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장사치들은 다 굶어 죽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엄마의 밥. 그것은 자식이 배를 채워주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밥이 소중하듯 세상 모든 이 밥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제법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자 그 어미는 조심스럽게 나무랍니다. 부자면 뭐하노? 한 끼에 밥 10그릇 먹을 끄기가. 세상사 엄마들은 어쩜 이리도 닮아 있을까요? 소설 속이든 현실이든 일제강점기든 대한민국이든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엄마들은 모두 같은 모습입니다. 네, 제 엄마도 뚝 그러했습니다. 엄마는 밥이 제일 소중했고 밥이 세상이었고 그 밥은 평등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엄마는 밥을 먹고 나서는 우리 아이고 박돌 여사 안 부럽다라며 목청을 돋웠습니다. 박돌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두우 씨를 가리키는 말인 걸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생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박씨로 태어난 누구든 재벌집 아나님이고 누구는 옷가게 안주인이지만 하루 세 그릇 밥 먹는 건 똑같다는 것. 엄마는 그도 평등한 밥의 논리로서 자기 존엄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제가 어른이 되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엄마에게 박돌 여사는 기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엄마의 지상체제 목표였을까요? 아니면 상상 가능한 행복의 체결점 같은 그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아마도 그때의 엄마에게 밥은 자신을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자 세계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시절 대목이던 가게는 잠깐 앉을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 날은 일찌감치 시장에서 커다란 얼음덩이를 주문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빨간 다라이를 가져다 놓고 다라이 하면 고무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얼음을 담아둡니다. 잠깐씩 커다란 얼음 위에 맨발을 썩썩 문지르면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대로 밥을 차려 먹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밥대를 챙기지도 못하고 손님이 좀 뜸날 때를 기다려 국에 만밥이나 나물에 비빔밥 한 그릇을 들고 선체로 먹기 바쁩니다. 통통 부은 발을 얼음 위에 문지르고 나서 선체 마주한 밥 한 그릇. 그 밥은 엄마와 자식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그 밥은 누구에게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자 누구에게나 평등한 밥이었습니다. 먹는 행위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공통인 것이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인간적 사실이란 말도 그래서인가 봅니다. 뭐니 해도 배고픈 정 아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이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밥은 사랑이고 엄마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밥을 사랑을 이렇게 읊나 봅니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싶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물이 있고 있습니다. 김승희 새벽밥. 이 정도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 마지막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토지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경리 말을.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